미국이 지금 전례 없는 결정을 하였다고 해서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 폭발 대응 실패 이후 FEMA는 더 나은 재난 대응 시스템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4년 초 FEMA의 한 전문가가 일본을 방문했던 때일입니다. 당시 일본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요. 후지산 폭발의 불길한 징후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었고 만약 폭발하게 된다면 무려 267만 명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뾰족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였습니다. 각종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실질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관료주의적인 절차와 부처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일본 전문가가 정부 회의에서 폭탄 선언을 한 것인데요. 우연히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접한 그는 일본은 20년 전에 멈춰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발견하고 깊은 감동을 받은 FEMA 전문가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MA 소속 재난대응 전문가 제시카 밀러예요. 요즘 그리스 산토리니의 끊이지 않는 지진 소식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해요. 6,400번의 지진, 대피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2년 전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 폭발 때를 떠올리게 해요. FEMA의 재난대응 전문가로서 그때의 실패를 교훈 삼아 내린 결정들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들려드릴게요. 저는 35살의 비교적 젊은 나이지만 FEMA에서 7년차 베테랑으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자연재해 대응 전략 수립과 현장 지휘를 담당하고 있죠. 모든 것이 바뀐 건 2022년 11월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 폭발 사태 때문이에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FEMA 본부에서 일상적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비상경보가 울렸어요.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다는 보고였어요. 1984년 이후 38년 만의 활동 징후였기에 모두가 긴장했죠. 저는 즉시 현장 대응팀 부책임자로 지정되어 하와이로 향했어요. 마우나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활화산이에요. 해발 4,169m의 거대한 화산이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심각했어요. 지진계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고 화산가스 방출량도 급증하고 있었어요. 우리 팀은 즉시 대응 체계를 가동했어요. 용암 흐름을 예측하고 위험 지역을 설정하고 대피 계획을 수립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예상과 달랐어요. 먼저 용암 흐름 예측이 빗나갔어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지역으로 용암이 흘러들어갔고 위험하다고 본 지역은 오히려 안전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통신과 지휘 체계였어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각 기관이 서로 다른 예측 모델을 사용했고 정보 공유도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았죠. 한 지역의 주민들은 3번이나 다른 대피 지시를 받았어요. 어떤 지시를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죠. 관광객들의 패닉도 심각했어요. 하와이는 관광지였기에 수만 명의 관광객이 있었죠. 공항은 순식간에 마비됐고 항공편은 부족했어요. 일부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며칠을 대기해야 했죠. 숙박시설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폭등했고 식료품과 생필품 부족 현상도 나타났어요. 이후 몇 주 동안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됐어요. 용암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고 화산재는 광범위한 지역에 퍼졌어요.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고 관광업은 완전히 마비됐죠. 우리의 대응은 계속해서 뒤처졌어요. 실시간 상황 파악이 어려웠고 대응 계획을 수정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된 후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문제점을 분석했어요. 대응 실패의 원인을 찾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건 통합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의 부재였어요.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발생한 혼선, 실시간 정보 공유의 부재, 느린 의사결정 등이 주된 원인이었죠. 2023년 내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다른 나라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연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죠. 하지만 우리의 시스템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었어요. 관료주의적 절차와 부처 간 협력의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2024년 초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지진 대국으로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저는 곧바로 일본 방문을 결심했어요. 우리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나은 시스템을 찾아 나서기로 한 거예요. 당시 저는 일본의 시스템이 우리가 찾던 해답이 될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전혀 다른 현실이었죠. 후지산 폭발 위기에 직면한 일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2024년 1월 더 나은 재난 대응 시스템을 찾아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2022년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 폭발 대응 실패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지진 대국으로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진 일본이었기에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전역이 후지산 폭발 가능성으로 술렁이고 있었거든요. 수도권 인구의 60%에 달하는 267만 명이 대피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정부의 대응이었어요. 일본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죠.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도 있었죠. 1990년대 말에 출판된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이유로 이 만화가 예언한 2025년 7월 5일의 대지진 가능성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로서 이런 상황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보다 만화책의 예언에 의존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더구나 이런 불안감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었어요. 일본 체류 첫 주는 도쿄 근교의 재난관리시설들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어요. 첨단 장비와 시설은 분명 인상적이었죠. 지진 감지 시스템, 재난 대비 시설, 대피소 등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운영 시스템을 들여다보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관료주의적 문화였어요. 의사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느렸죠. 간단한 결정도 여러 부서를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귀중한 시간이 낭비됐어요.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죠. 둘째 주에는 더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했어요. 한 지방도시의 대형 산불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거든요. 소방서와 지자체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지연됐고 주민 대피 과정에서도 혼선이 빚어졌죠. 각 지역별로 대응 방식이 달랐고 통합된 지휘체계도 없어 피해가 더 커졌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이런 문제는 비단 이 사례뿐만이 아니었어요. 지진, 태풍, 폭우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죠. 이어서 사이타마현에서는 직경 40m의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어요. 더 심각했던 건 이런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하 공동화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개별적인 사고로 치부하려 했죠. 일본 기상청과 재난관리청을 방문하면서 더 큰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많은 문서가 수기로 작성되고 있었고 부서 간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았어요.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 이런 아날로그적 시스템은 큰 약점이었죠. 머무는 동안 일본의 재난 전문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도 현재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했죠.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실제 운영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특히 부처 간 협력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어요. 2주간의 일본 체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발견한 건 겉과 속이 다른 시스템이었어요. 겉으로는 첨단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 운영은 여전히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듯했죠. 하와이에서 겪었던 것과 비슷한 문제점들이 여기서도 발견됐어요. 마지막 날 호텔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영상을 발견했어요. AI 기반 예측 시스템, 실시간 재난 문자, 민관 협력 네트워크 등 모든 것이 신선했어요. 영상 아래 달린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댓글들도 인상적이었죠. 특히 재난 문자의 신속성과 정확성에 대한 호평이 많았어요. 일본의 한계를 목격하고 실망감을 느끼던 중에 본 한국의 시스템은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바로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죠. 과연 한국의 시스템은 어떨지 기대감을 안고 말이에요. 이번에야말로 우리 FMA가 배워야 할 진정한 모델을 찾을 수 있길 바라면서요.
2024년 2월 유튜브에서 본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일본에서의 실망감을 뒤로하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죠.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 영상을 돌려보며 메모를 작성했어요. 2022년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 폭발 대응 실패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찾아 헤맸던 해답이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게 됐어요. 제가 도착한 날 마침 수도권에 호우경보가 발령됐거든요. 놀랍게도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휴대폰으로 영어로 된 재난 문자가 왔어요. 외국인도 배제하지 않는 세심한 재난 정보 전달 시스템에 첫 인상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죠. 한국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도착했을 때는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전국의 재난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더욱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정보가 AI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되고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연구원 김태준 박사의 안내로 통합관제센터를 둘러보게 됐어요. AI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전국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이 기상 데이터, 집안 움직임, 하천 수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요. 여기에 위성사진, 과거 재난 데이터, SNS 정보까지 통합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김 박사는 최근의 성공 사례도 보여줬어요. 2023년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 때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시스템이 침수 지역을 90% 이상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설명했죠. 이는 제가 하와이에서 겪었던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시 우리는 용암 흐름 예측에서 큰 오차를 보였는데 한국의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재난 문자 시스템도 단순한 문자 발송이 아닌 종합적인 정보 전달 체계였어요. 상황별로 미리 준비된 메시지 템플릿이 있고 AI가 실시간 상황을 반영해 자동으로 내용을 수정하죠. 외국인을 위해 12개 언어로 자동 번역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까지 제공된다고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발전된 지진 대응 시스템이에요. 전국에 설치된 지진계가 지진파를 감지하면 진원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지진이 도달하기 전에 미리 경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10초 이내에 전국에 경보가 전달된다니 정말 놀라웠죠. 산불 대응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드론과 위성이 산불 현장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AI가 불길의 확산 방향을 예측해요. 이를 바탕으로 진화 헬기의 최적 투입 지점까지 자동으로 계산한다고 해요. 2023년 강원도 산불 때는 이 시스템 덕분에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민관 협력 체계는 또 다른 차원의 놀라움이었어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자원봉사 단체들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죠. 실제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각 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해요. 자원봉사 시스템이 특히 체계적이었어요. 평소에도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고 재난 발생 시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죠. 자원봉사자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었어요. 이는 제가 하와이에서 겪었던 혼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디지털 트윈 시스템도 감탄스러웠어요. 도시 전체를 3D로 구현해놓고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이었죠. 예를 들어 폭우가 예상되면 어느 지역이 먼저 침수될지, 대피로는 어떻게 확보할지, 구조대는 어디로 투입할지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하와이에서의 용암 흐름 예측도 훨씬 정확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시스템이 불과 10년 만에 구축됐다는 거예요.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전면적인 혁신이 이뤄졌다고 해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모든 재난 관련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예측과 대응을 자동화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는 이 배운 것들을 어떻게 FMA에 도입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였죠.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분명해졌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FMA 본부가 있는 워싱턴 DC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4년 4월의 뉴올리언스 국제재난관리 컨퍼런스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한국의 전문가들과 다시 만나 저희의 계획을 공유하고 그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김태준 박사는 제가 제안한 단계적 접근 방식에 깊이 공감해 주었어요. 컨퍼런스 발표에서 저는 FEMA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숨김없이 공유했어요.
2022년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 폭발 대응 실패부터 시작해서 일본 시스템의 한계를 목격한 경험, 그리고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접하고 받은 충격과 깨달음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른 나라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조차 재난 대응 시스템의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런 점에서 한국의 사례는 그들에게도 큰 희망이 됐어요. 김 박사의 보충 설명도 큰 도움이 됐어요. 한국도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가진 게 아니었다고 해요. 세월호 사고라는 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시행착오를 겪으며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는 거였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혁신을 추구하는 그들의 자세가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김 박사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시스템 도입의 성공 비결을 몇 가지 조언해 주었죠. 첫째는 문화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둘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한국도 처음에는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갔다고 해요.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교훈이 된다는 거였죠. 셋째는 사람 중심의 접근이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 결국 그것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높은 참여의식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런 대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단순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와 마인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돌아와서는 조직 문화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여름이 되자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재난 대응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고 부서 간 협력도 조금씩 늘어났죠. 시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전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어요. 가을에는 한국의 전문가들이 FEMA를 방문했어요. 일주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함께 고민했죠.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어요. 연말이 되자 내년도 예산에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가 포함됐어요. 비록 작은 규모지만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죠. 한국의 전문가들도 지속적인 자문을 약속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5년 2월 그리스 산토리니의 지진 소식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년 3개월 전 하와이에서 겪었던 좌절감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이 떠올랐죠. 비록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적어도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어요. 작은 나라의 크기가 아닌 그들의 혁신 정신과 실행력에서 배운 게 정말 많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선 그들의 자세였어요. 재난 앞에서 하나가 되는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다른 나라와 기꺼이 경험을 공유하려는 열린 마음까지.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미국이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지만 때로는 작은 나라에게서 더 큰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선 그들의 자세였어요. 재난 앞에서 하나가 되는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다른 나라와 기꺼이 경험을 공유하려는 열린 마음까지. 이런 점들은 분명 우리 미국이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재난 대응은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관의 문제였고 위기 앞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문화의 문제였죠. 세계 최강 대국인 우리 미국도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에게 겸손히 배워야 한다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에 보답하는 길이 될 거라고 믿어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승객을 밀어 선로로 떨어뜨리는 서브웨이 푸싱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파리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메트로 푸싱 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리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취객이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밀기 사고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파리 시민들과 언론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파리교통공사 측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교통공사 측에서도 여러 방안을 시도해봤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국에서 믿기 힘든 해결책이 나왔고 결국 파리에서는 20억 유로를 들여 한국 지하철의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놨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지하철 6호선 덩페르 로스로 역의 역장 피에르 라부아지에입니다. 20년이 넘게 프랑스 철도청에서 근무하면서 파리 시민들의 안전한 발걸음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지난달에 있었던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매일 아침 저는 출근길에 제 딸 카미유를 학교에 데려다 주곤 했어요. 12살인 카미유는 이제 친구들과 자유롭게 지하철을 타고 다닐 나이가 됐다고 생각했기에 방과 후에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지하철 역장인 제가 늘 안전을 강조했고 카미유도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아이였으니까요. 특히 우리 카미유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지하철에 대해 남다른 애정이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화요일 오후였어요. 제가 근무 중이던 덩페르 로세로 역은 늘 그랬듯 승객들로 붐볐죠. 파리의 중심가에 위치한 우리 역은 하루 평균 5만 명이 넘는 승객들이 이용하는 주요 환승역이에요. 그만큼 안전 관리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죠. 평소에도 승강장 안전을 위해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그때 한 역무원이 급하게 제 사무실로 달려왔어요. 6번 승강장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서 제가 본 광경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취객이 비틀거리며 승객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가고 있었고 승객들 사이에는 제 딸 카미유가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카미유가 평소처럼 친구들과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취객이 비틀거리며 승객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 딸 카미유가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카미유가 평소처럼 친구들과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취객이 갑자기 카미유 쪽으로 휘청거리며 다가갔고 카미유는 승강장 가장자리로 밀릴 뻔했어요. 파리 지하철은 선로에 750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감전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였죠. 다행히도 옆에 있던 시민들이 재빨리 카미유를 붙잡아줘서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년 전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2019년 샤틀레역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2021년 몽파르나스 역에서의 사망사건까지. 그날 밤 집에서 카미유를 꼭 안아주면서 저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어요. 20년 넘게 지하철 안전을 책임져온 역장으로서 심지어 제 딸의 안전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한숨도 잘 수 없었죠. 아내 마리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지만 제 마음속 무거운 책임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 지하철의 승강장 안전사고 통계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지난 2년간 파리 지하철에서 발생한 승강장 사고가 30%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특히 취객이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밀기 사고가 급증하고 있었죠. 2022년에만 해도 16건의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3건은 사망사고였어요.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역뿐만이 아니었어요. 파리 전역의 지하철역에서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고 시민들의 불안도 커져만 갔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시민들의 불안한 눈빛이 이제는 더욱 무겁게 다가왔어요. 승강장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 밀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는 승객들,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열차를 기다리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어요. 추가 보안요원 배치? 승강장 감시 카메라 증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이미 시도해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죠. 더 획기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접하게 된 기사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한국의 지하철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승강장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서울 지하철의 경우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율이 95% 이상 감소했다는 통계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죠. 기사에는 서울 지하철의 안전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실려 있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파리교통공사와 한국의 철도 기관들이 이미 여러 차례 기술 교류를 해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마침 다음 주에 SNCF와 코레일의 기술협력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회의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이건 분명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시 상사에게 연락해서 이 회에 참석을 자원했어요. 20년 경력의 역장이자 현장 안전 전문가로서 제 의견이 중요할 거라고 설득했죠. 다행히도 상사도 제 제안에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최근 발생한 사고들로 인해 파리 시의회에서도 지하철 안전 강화 방안을 촉구하고 있던 터라 제 제안은 시의적절했던 거예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호텔을 정하면서 제 마음은 이미 서울로 가 있었어요. 카미유에게 약속했어요. 아빠가 꼭 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주겠다고요. 다음날 아침 일찍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내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했던 터라 눈이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설렜죠.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향하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말을 잃고 말았어요. 승강장 전체를 둘러싼 투명한 스크린 도어가 첫눈에 들어왔어요. 파리에서도 몇몇 역에 시범 설치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세련되고 완벽한 시스템은 처음 봤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크린 도어와 열차가 정확하게 맞춰 멈추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잘 짜여진 시계처럼 정확했죠. 더 놀라웠던 건 승객들의 질서의식이었어요. 승강장 바닥에 표시된 줄을 따라 차분히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파리였다면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 몽파르나스 역이나 샤틀레 역에서는 승객들이 서로 밀치며 아수라장이 되곤 했는데 말이에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보다 열차 내부와 각종 안전시설들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객차 연결부에 설치된 비상통화 장치, 선명한 안내 표지판, 실시간으로 운행 정보를 보여주는 모니터까지. 제가 알던 지하철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죠.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루 이용객이 30만 명이 넘는 대형 환승역인데도 질서 정연하게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주목했던 건 통합관제센터였어요. 코레일 관계자의 안내로 방문한 관제센터에서는 모든 역사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죠. AI 기반의 지능형 CCTV가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놀라웠어요. 그날 오후에 있었던 기술협력 회의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한국 측 엔지니어들이 설명해준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열차 정밀 정차 시스템과의 연동, 비상시 자동 개폐 기능, 장애물 감지 센서 등은 파리의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서울교통공사의 안전관리팀장 김 부장님과 따로 시간을 가졌어요. 제 딸 카미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김 부장님도 깊이 공감해 주셨죠. 그분도 10년 전 비슷한 사고를 겪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안전시설 확충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지금의 시스템이 완성됐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실패 제로에 대한 한국의 집념이었어요. 단 한 건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철학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파리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고는 불가피하다고 여겼던 제 생각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김 부장님은 다음날 서울 시내의 주요 지하철역들을 둘러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 주셨어요. 특히 하루 이용객이 가장 많은 강남역과 홍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견학을 하게 될 거라고 하셨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카미유가 전화를 바꿔받았을 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도 곧 이런 안전한 지하철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은 어떤 놀라운 시스템들을 보게 될지 기대감에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이 보여준 첫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고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다음날 있을 현장 견학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어요. 이른 아침부터 김 부장님과 함께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역이라고 들었는데 아침 출근 시간대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지만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눈에 띈 건 스마트 스테이션 시스템이었어요. 역사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승객 흐름을 분석하고 혼잡도를 측정해서 안내하고 있었죠.
승강장의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 시간뿐만 아니라 각 칸별 혼잡도까지 표시되어 있어서 승객들이 덜 붐비는 칸으로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한 노인분이 승강장에서 어지러워하시는 걸 봤어요. 바로 그 순간 제가 놀란 건 역무원들의 신속한 대처였죠. CCTV가 이상 상황을 감지하자마자 역무원들이 즉시 현장에 도착했고 응급키트를 가지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진행했어요. 8이었다면 최소 10분은 걸렸을 상황이 3분 만에 해결된 거죠. 김 부장님의 설명으로는 이게 다 3D 기반 스마트 스테이션 시스템 덕분이라고 해요. AI가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쓰러짐, 폭행, 불법 침입 같은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상황의 위험도에 따라 즉시 담당 직원에게 통보된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에는 홍대 입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라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역사 내 안전시설들의 배치였어요. 모든 승강장에는 비상통화 장치가 1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스크린도어마다 설치된 감지 센서는 문틈에 물건이나 사람이 끼이면 즉시 작동을 멈추도록 되어 있었죠. 오후에는 을지로 입구역의 관제실을 방문했어요. 벽면 가득한 모니터에는 역사의 구석구석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죠. 놀라웠던 건 이게 단순한 CCTV가 아니라는 거예요. IoT 센서와 AI가 결합된 첨단 시스템이라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분석한다고 해요. 야간 운영 시스템도 살펴봤어요. 파리의 지하철이 24시간 운영되는 것과 달리 서울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을 중단하고 이 시간에 철저한 시설 점검과 보수를 진행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안전한 운영의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됐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심야 시간대의 안전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 보안관들이 취객이나 수상한 사람들을 밀착 관리하고 마지막 열차가 떠난 후에는 역사 구석구석을 꼼꼼히 점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김 부장님께서는 이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해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함께 높아졌다는 게 인상적이었죠. 견학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파리의 지하철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파리에 도입하지 않고는 우리 카미와 같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SNCF 본사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냈어요.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하고 파리 지하철에 도입할 때의 장점과 예상 효과를 꼼꼼히 정리했죠. 이제는 이 제안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었어요. 파리로 돌아가면 곧바로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었죠. 파리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SNCF 본사로 향했어요. 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들고서 마음이 무거웠죠.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됐어요.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임원들의 표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냉담했죠. 특히 재정 담당 이사 마르셀은 제 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20억 유로가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예측치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하지만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스마트 스테이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고 예방과 대응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설명했죠. 특히 강조했던 건 투자 대비 효과였어요. 한국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사고율이 95% 감소했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수억 유로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런데 운영 담당 이사 피에르가 의외의 지지를 보내줬어요. 그도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 지하철의 안전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자신의 어머니가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불안해하시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노약자들의 안전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파리의 오래된 역사 구조상 스크린도어 설치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의견, 공사 기간 동안의 운행 차질 문제, 프랑스의 기술을 두고 왜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냐는 자존심 문제까지 다양한 반대 의견이 나왔죠. 그때 제가 꺼내든 건 제 딸 카미의 이야기였어요. 역장인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 딸이 위험에 처했던 그 순간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덧붙였어요.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 또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파리 시의회의 지지였어요. 제 보고서가 시의회에 전달됐고 의원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죠. 특히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결국 이사회는 시범 사업을 승인했어요. 샤틀레역과 몽파르나스역 두 곳에 우선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전체 역으로 확대한다는 조건이었죠. 예산도 승인됐어요. 1차로 5억 유로를 투입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죠. 한국의 기술진도 초청하기로 했어요. 스크린도어 설치뿐만 아니라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한국의 기술력이 필요했거든요. 김 부장님께 연락드렸더니 흔쾌히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곧 한국 기술진이 파리에 오게 될 거란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미유에게 전화했어요. 이제 곧 더 안전한 지하철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아빠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죠. 카미유의 기뻐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이제 정말 변화가 시작될 거란 희망이 생겼어요. 며칠 뒤면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될 거란 생각에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죠.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어요. 한국의 기술진이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프로젝트 일정과 세부 계획을 검토하는 자리였어요. 한국 기술진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우리 모두가 감탄했어요. 그들은 파리 지하철의 구조적 특성부터 시작해서 공사 중 승객 동선 관리, 야간 작업 계획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왔더군요. 이틀간의 준비 회의를 마치고 우리는 바로 현장으로 향했어요. 첫 번째 대상지였던 샤틀레역은 파리에서 가장 오래되고 복잡한 역 중 하나였죠. 처음에는 많은 시민들이 공사로 인한 불편을 걱정했지만 한국 기술진의 치밀한 계획 덕분에 그런 우려는 곧 사라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섬세한 접근 방식이었어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파리 지하철의 구조적 특성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프랑스의 전통적인 건축 미학까지 고려해 설계를 진행했죠. 한국 기술진은 우리의 고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서 파리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적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절묘한 균형을 맞춰냈거든요. 그들의 전문성은 공사가 진행될수록 더욱 빛을 발했어요. 밤낮 없이 이어지는 작업 현장에서 보여준 그들의 장인 정신은 정말 대단했죠. 특히 기술적으로 가장 까다로웠던 건 열차 정밀 정차 시스템과 스크린도어의 연동 작업이었어요. 오래된 파리 지하철의 신호체계와 새로운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술진이 보여준 해결 능력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죠. 첫 번째 시범 설치가 완료된 샤틀레역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투명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자 승강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승객들은 더 이상 뒤에서 누가 밀지는 않을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됐고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도 한결 여유로워졌어요.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설치 후 3개월 만에 승강장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죠.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특히 노인과 어린이를 동반한 승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죠. 프랑스의 주요 언론들도 이 변화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르몽드지는 파리 지하철, 한국의 기술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고 르피가로는 한국의 지하철 안전기술, 파리를 변화시키다라는 심층 보도를 통해 우리의 변화를 조명했어요. 통합관제 시스템의 도입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AI 기반의 지능형 CCTV가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역무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시간이 평균 8분에서 3분으로 단축됐다는 통계도 나왔어요. 이런 성과에 힘입어 파리교통공사는 스크린도어 설치를 전체 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더불어 한국의 통합관제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죠.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보고 왔던 그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파리에서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인식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의구심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인 지지자가 됐죠. 시민단체들도 더 빠른 설치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다른 유럽 도시들에서도 우리의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는 카미와 함께 새로 설치된 스크린도어가 있는 승강장에 가봤어요.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전철을 기다리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죠. 다른 아이들도 부모의 손을 꼭 잡지 않아도 안전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파리를 떠나기 전날 우리는 작은 송별회를 열었어요.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배운 건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 끝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정신, 그리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까지 모두 배웠죠.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 방문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한 것을 넘어서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은 저에게 기술의 진보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이제 파리의 지하철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이 있었다는 걸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제는 제가 파리에서 봤던 위험했던 순간들이 과거의 이야기가 됐죠. 카미우를 비롯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안전한 지하철과 함께 성장하게 될 거예요.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만들어준 이 변화는 앞으로도 파리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 확신해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